바다 위에 움직이는 과학기지. 우리나라 최초의 해상시험선 선진호. 한국형 어뢰와 소나 등 각종 해양무기 체계 개발에 산실이 될 선진호를 반잠수 쌍동선형으로 건조한 이유는 무엇일까? 국내 최초로 반잠수 쌍동선을 건조하는 동시 수많은 시험 장비를 확보하며 겪었던 위기와 어려움. 예기치 못한 자연 현상으로 시운전 과정에서 겪었던 아찔한 순간. 국내 최초의 해상시험선 선진호 개발 건조의 주역들과 함께 그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본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의 라미경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최초의 해상시험선인 선진호의 개발 건조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세 분 소개합니다. 먼저 국방과학연구소 해상무기개발본부장을 역임하시고 선진호 개발을 주도해 오신 송준태 박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준태입니다. 해상시험선 선진호 체계종합 설계와 감독관 업무를 수행하신 홍세용 사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세영입니다. 마지막으로 반잠수 쌍동선 추진 시스템 개발과 선진호 건조 감독 업무를 수행하신 함현재 사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함현재입니다.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해상시험선 선진호 건조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 텐데요. 송 박사님, 선진호는 우리나라 최초의 반잠수 쌍동선이라고 들었습니다. 우선 이 반잠수 쌍동선 굉장히 조금 이제 낯선 용어인데요. 어떤 개념인지 먼저 설명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우선 일반 시청자분들은 더 낯설 겁니다. 그래서 아주 조선공학 기본적인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겠는데, 어떤 배라도 물에 뜨게 되면 흔들거리겠죠. 예. 그 흔들거리는 이유는 파도가 주는 힘 때문에 흔들거리는 겁니다. 그걸 이제 영어로는 Wave Induced Exciting Force라고 그래서 파도 외력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배라도 이제 물에 뜨게 되면 그 수면에서 단면을 잘라보면 그 형상이 나오겠죠. 그게 통통한 배는 통통할 거고 날씬한 배는 날씬할 거고 그걸 수선면이라고 그러는데 그 수선면의 면적을 수선면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똑같은 파도가 치더라도 수선 면적이 작으면 흔들리는 게 달라집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이 반잠수 쌍동선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가 이제 반잠수 쌍동선이다 그러면 어떻게 생긴 거냐면 잠수체처럼 물속에 두 개가 있어요. 잠수함처럼 생긴 게 있고 얇은 기둥을 세우고 그걸 갑판으로 연결한 겁니다. 그러면 이 수면에서 보면 아까 방금 말씀드린 수선 면적이 굉장히 작겠죠. 칼같이 생겼으니까. 예. 그래서 같은 파도가 쳐도 반잠수 쌍동선은 흔들거리는 것이 굉장히 작아집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일반 쌍동선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일반 쌍동선은 일반 배 두 척을 그대로 연결한 겁니다. 그러면 수선 면적이 2배가 되겠죠. 일반 배를 붙여놨으니까. 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면적이 커지니까 아까 말씀드린 내파 성능이 나빠지겠죠. 그래서 말은 비슷해요. 반잠수 쌍동선, 일반 쌍동선. 그렇지만 개념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는 수선 면적을 최소화시킨 선박이고 일반 쌍동선은 말하자면 수선 면적이 커지는 거죠. 근데 두 배 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갑판 면적을 넓게 하겠다. 그런데 내파 성능은 완전히 상반되는 거죠. 그래서 반잠수 쌍동선의 장점은 내파 성능이 좋다는 거 하고 지금 방금 말씀드린 갑판 면적이 넓다는 거. 그런데 단점도 있죠. 왜냐하면 잠수체가 들어가 있으니까 마찰 저항이 커져가지고 반잠수 쌍동선은 30나트 이상은 고속이 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넓은 갑판 면적을 좀 내파성 좋게 쓰겠다는 개념 때문에 1900년대 초에부터 아주 발명가들이 이미 개념을 많이 내놨어요. 항공모함으로도 내놓고 뭐 여러 개가 있는데 실제 배가 실용
나타난 건 1972년 미 해군이 그 시범선 카이말리노호라는 걸 220톤짜리 조그만 걸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정말 몇 년 동안을 시험을 엄청나게 했어요. 그래서 반잠수 쌍동선의 그 내파 성능이 우수하다는 걸 입증을 시켰습니다. 한 예를 들어드리면 그 아주 대표적인 시험인데요. 3,100톤짜리 일반 그 경비하면 굉장히 큰 배입니다. 220톤짜리면 10배가 차이 나는데 그걸 같은 파도에서 같은 날 같이 항해를 하면서 흔들거리는 걸 측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롤, 옆으로 흔들리는 거, 피치라고 해서 앞뒤로 흔들리는 걸 측정했는데 이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카이말리노 호가 이 10배 큰 거보다 흔들리는 게 더 작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미 해군이 다 공표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반잠수 쌍동선의 그 효용성이 입증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개발 경쟁이 이제 시작됐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막 배멀미 좋아하는 분은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예. 그런데 이 배멀미라는 것을 완전히 최소화시킨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는 수준으로 혁신한 배가 반잠수 쌍동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주셨습니다만 이제 수선 변적을 최소화시켜서 이제 내파 성능과 여러 가지 어떤 이런 갑판의 면적들을 높여나가는 부분들이 큰 장점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좀 이게 설명을 쭉 듣다 보니까 이 해상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좀 쓰일 것 같은데, 홍 사장님. 네.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이 반잠수 쌍동선이 해군 함정에 적용된 사례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경우가 좀 있나요? 네, 미국 해군에서는 그 세계 최초 반잠수 쌍동선인 카이말리노호를 통해서 충분히 입증된 그런 이제 그 우수한 내파 성능을 보고 그리고 그걸 좀 더 확대 적용을 해서 음향 정보함에 적용을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많은 배들을 1980년대부터 90년대에 걸쳐서 만듭니다. 그래서 3,300톤급 되는 그 빅토리노스호가 한 4척 정도 건조가 됐고 그리고 한 5,300톤 정도 되는 임팩커블호가 한 척이 건조가 돼서 그래서 음향 정보함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이와 비슷한 크기의 반잠수 쌍동선들이 개발이 돼서 지금 현재도 운용 중입니다. 예. 예. 결국 이제 해군 함정에 적용되는 것이 이제 음향 정보함이라고 하는 뭐 특별한 이런 사례도 적용을 좀 말씀을 주셨는데요. 예. 자, 그렇다고 한다면요, 함 사장님, 이 반잠수 쌍동선이 해군 함정으로만 활용되는 게 아니라 또 민간에도 좀 될 것 같은데 어떤 경우가 좀 있나요? 예, 앞에서 그 송준태 박사님하고 홍세영 사장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그 미 해군의 그 반잠수 쌍동선을 실용한 것은 1990년도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미 해군의 그 카이말리노 성과가 발표되자마자 그걸 민간 영역에 적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얘기가 1979년도에 건조한 도쿄 연안 항로를 운항하는 메사 80 여객선입니다. 이것은 이 배는 내파성이 우수해서 결항률이 파도에도 결항률이 좀 매우 낮은 걸로 판단이 돼서 90년도에 시갈투라는 배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이외에도 일본에는 1985년도에 총톤수 한 3,500톤 되는 수중 탐사선을 건조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하와이 호노룰루에 운영되는 그 연안에 운영되는 해상 디난 유람선인 나바테크 1호를 건조했는데 배멀미가 없고 식사를 하며 편안하게 유람을 하고 해상 유람을 하기를 원했는데 이 좀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입소문을 타가지고 많이 활용됐다고 합니다. 또 시사관 관계상 빨리 짧게 줄이면은 해상 반잠수 쌍동선은 현재 전기 여객선, 해상 유선용 민원수송선, 관람 유람선 그리고 해양 저사선 등 우수한 내파성과 넓은 선내 면적이 필요하는 그런 민간 선박에 많이 적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송 부사님 두 분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요. 네. 해군 함정뿐만 아니라 이제 이렇게 그 민수 분야에도 많이 지금 적용된 사례를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반잠수 쌍동선 우리나라에 어떻게 처음으로 이 해상 시험선으로 들어오게 됐나요? 예. 우선 대잠 초계정에 이걸 적용하겠다는 생각에서 출발했는데 그 배경을 좀 설명드리면 우리나라가 지금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해외 교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그 물동량이 거의 100%, 뭐 99% 해상 운송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만일 북한이 좀 나쁜 마음을 먹고 기뢰를 잠수함에 실어가지고 부산이나 울산, 포항 앞바다에다가 은밀하게 부설해버리면 언젠간 다 그 제거가 되죠. 그러나 그 제거하는 기간이 한 달 내지 2달이 걸려요. 그러면 상선의 그 항로가 다 막힙니다. 그러면 엄청난 그 피해를 우리나라에 줄 수가 있어요. 특히 제가 그 갓 귀국했던 1980년대는 그 위협이 더 컸었습니다. 그런데 잠수함이 그런 그 작전하는 걸 막으려면 수상함에서 소나를 달고 잠수함을 탐지해야 되는데 일반 수상함은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최소한 1000톤급은 넘어야 소나를 달 수 있고 또 외국은 거의 3000톤급 이상에만 소나를 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소나를 안정되게 운영할 수가 있어요. 잠수함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주력 전투함인데 1000톤급 이상이면 그거를 언제 올지 모르는 잠수함을 대비해서 항만 외곽에 배치한다는 것은 전력상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을 반잠수 쌍동선을 대잠초고정으로 개발하면 250톤 가지고도 조그만 배 가지고도 쏘나 달고 거기다 오래 넣으면 아주 걱정 없이 상시 초계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전천후 상시 대잠 초계정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예. 그런 아주 생각이 떠오른 거죠. 그래서 이걸 내가 꼭 필생의 과제로 이걸 성공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그게 80년대 초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외국에서 그 당시 짓고 있는 배를 모방해도 되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도 국방연구개발 1세대로서 너무 그런데 지쳐가지고 이제 그 개발하는 과정을 좀 모방하고 싶다. 그래서 그 반잠수 쌍동선을 설계하기 위한 설계 수단을 확보하는 데 먼저 목표를 뒀습니다. 그게 이제 83년부터 시작하는데 2년 동안의 전산 설계 수단을 확보했습니다. 어떤 건 학술 자료로 확보하고 어떤 건 제가 미국에 가서 직접 사오기도 했습니다. 그 SSDP라는 프로그램이요. 그래가지고 83년, 84년, 84년 2년간 하고 85년부터 다행히 국방부에 과제 계획을 냈더니 승인을 해줘가지고 대잠 초계정 개념 설계를 과제를 땄습니다. 그래서 그 확보한 전산 수단을 가지고 이제 대잠 초계정 설계를 한 것이죠. 이거 뭐 신이 났죠. 그래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해군본부니 뭐 심지어 저 인천의 해경 본부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했는데 해군본부에서 그 전력 계획 세우는 분들이 호응을 얻질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너무 앞서간 거죠. 그 당시에는 외국에 아까 다 말씀드린 것도 90년대 들어와서 다 퍼졌는데 당신 말만 믿고 전투함을 어떻게 반잠수 쌍동선으로 지을 수 있겠는가. 또 그 당시에는 외국에는 반잠수 쌍동선으로 전투함을 운영한 예가 없었어요. 아까 홍 사장이 말씀하신 배도 한참 후에 건조된 배들이거든요. 그래서 안 됐습니다. 뭐 당연한 거죠. 저는 받아들였는데 그러던 차에 해상 시험장 건설 작업이 시작됐는데 그 중에 해상 시험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분 한 분 찾아다니며 설득을 했습니다. 자, 해상 시험선은 커야 된다. 갑판 면적도 넓고 그리고 흔들거리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적어도 3,000톤짜리를 줘야 되는데 그 운영비가 아주 막대하게 드니 제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에 의하면 한 300톤으로 해상 시험선을 지면 기름값도 적게 들고 갑판 면적도 오히려 넓고 배도 안 흔들리고 좋습니다. 근데 그 설득하는 게 그렇게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근데 뭐 저도 운이 참 많은 좋은 사람이라서 설득이 됐어요. 그래서 해상시험장 건설 사업 안에 반잠수 쌍동선형 해상시험선이라는 사업이 예산을 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들어가자마자 이제 우리 요 앞에도 계시지만 팀을 구성해서 해상시험선 그 시스템 설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스템 설계를 해야 돈이 얼마 들고 기능은 어떤 걸 다 해서 건조사업 계획서를 낼 수 있거든요. 국방부에. 그래서 이제 2년 동안 88년부터 본격적으로
해서 이제 설계를 하게 된 거죠. 근데 뭐 짧게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도 갖고 있는 자부심의 하나는 모방해서 만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계 수단을 제대로 확보해서 제대로 계산을 다 해가면서 이론적인 근거를 가지고 설계했다. 그게 이제 아직까지도 제가 갖고 있는 자부심의 하나입니다. 예. 저희가 이제 해군 무기 체계 개발 과정을 쭉 살펴봅니다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좀 주셨어요. 이제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 과정을 모방해서 우리한테 맞는 부분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의견을 좀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해상 시험선의 이 체계 설계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한데요, 홍 사장님. 이 선진호의 이 체계 설계팀 먼저 팀 자체가 좀 궁금하고요. 이 체계 종합 설계가 어떻게 나중에 좀 진행이 됐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우선 해상 시험선의 개발 탐색 단계를 거쳤습니다. 거기서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기존에 열심히 그 수상함실에서 근무를 하던 우리 연구원들이 반잠수 쌍동선에 적용이 되는 좀 특별한 핵심 설계 기술들이 있습니다. 전형이 특수하고 구조가 특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계 시스템을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운영하고 관련돼서 저항 부분을 측정한다든지 또 계산을 한다든지 또 운동에 대한 어떤 그 방향들을 짐작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들을 또 기초적인 그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한 시스템을 확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해상 시험선 건조를 앞두고는 아무래도 이제 연구원들이 이 페이퍼로 연구를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실제 함정 설계를 하고 또 건조를 해본 경험자들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그 경험자들을 대거 이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진호 체계 설계팀이라는 것이 구성이 되고 선진호 체계 설계팀은 체계 종합팀이 있고 그리고 각 그 분야별 설계팀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 설계팀은 뭐 구조라든지 추진이라든지 의장이라든지 기장이라든지 전장 같은 그런 이제 분야별 설계팀은 각 전문 분야를 가지고 설계를 진행을 하고 그리고 그 체계종합팀에서는 뭐 각 설계팀의 역할도 무지 중요하지만 반잠수 쌍동선의 그 특성상 보면은 아주 제한된 공간 안에서 또 제한된 중량을 지키면서 설계가 완성이 돼야지 원래 계획한 성능과 그 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기 때문에 그 중량과 일반 배치가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체계종합 설계팀은 그 일반 공간에 대한 배치에 대한 결정을 하고 각 설계팀들이 전문적인 설계팀들이 실제로 같은 공간 안에서 운영을 하다 보면은 서로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서로 좀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배 운영의 목적에 맞도록 가장 정확하게 이제 최적의 그런 배치를 만들어서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 성능의 충족을 위해서는 중량에 대한 어떤 그 통제 그리고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중량에 대한 설계 그리고 통제 그리고 그게 실제로 그렇게 실제 중량이 지켜졌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관리를 체계종합팀에서는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 단계부터 그 중량을 최소화하고 최적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고 그다음에 실제로 설계를 하더라도 설계한 대로 실제로 그 물건이 장비 외부 도입 장비 같으면 도입 장비가 돼서 탑재가 돼야 될 거고 실제로도 선체 같은 경우는 설계한 대로 선체가 만들어져서 조립이 돼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하나하나 계산뿐만 아니라 실측을 해서 관리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선체의 한 부분 블럭을 실제로 계측을 중량을 계측을 한 다음에 그 계측치가 우리 설계치하고 맞는가를 확인하고 그게 맞지 않으면 맞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또 조정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 조립을 완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 이제 마치고 나니까 건조하고 나니까 실제로 저희들이 목표한 바에 대해서 거의 오차량이 아주 미소한 정도의 오차량이 나는 정도로 성공적으로
이제 마칠 수 있었습니다. 예. 예. 저희가 이제 함정 개발 쭉 보면 항상 이제 중점을 두는 것이 중량과 배치 문제 이거에 대한 이제 고민들 참 많이 하셨는데 예. 마찬가지로 그런 고민들을 갖고 계셨군요. 예, 말씀 예. 잘 들었습니다. 예.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모든 배는 바다로 나가는 순간부터 파도의 영향을 받아 흔들리게 된다. 하지만 비슷한 규모의 배라도 그 구조에 따라 흔들림의 차이가 있다. 그 차이를 결정하는 것이 수선 면적, 즉 수면에 닿는 부분의 넓이다. 수면에 닿는 선박의 부위가 넓을수록 파도가 가진 운동 에너지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 그만큼 배는 심하게 흔들리게 된다. 선진호는 많은 시험 장비를 싣기 위해 갑판을 넓게 설계했고 당연히 배 전체 둘레도 무척 넓다. 만약 그 둘레가 모두 수면에 닿는다면 그만큼 파도의 영향을 많이 받아 심하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바로 반잠수 쌍동 선형이다. 겉으로 보이는 덩치와 달리 실제 선진호의 선체 표면적 중 수면에 닿는 부분은 두 개의 잠수체 위에 세운 얇은 기둥이 전부다. 이런 구조 덕분에 선진호는 비슷한 규모의 일반 선박과 비교해 파도의 영향을 10분의 1 정도만 받으며 흔들림 없는 정박과 항해가 가능한 것이다. 첨단 국가의 조석 방위 산업. 오늘은 우리나라 최초의 반잠수 쌍동선이며 해상 시험선으로 개발된 선진호 개발사 다루고 있습니다. 홍 사장님, 예. 이제 반잠수 쌍동선은 워낙 이제 모양부터 좀 특이하기 때문에요. 이 선형이나 선체 구조를 설계하는 일도 이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떠셨습니까? 네, 굉장히 특이한 형상입니다. 반잠수 쌍동선은 그 양쪽 두 개의 똑같은 쌍동형의 선체가 양쪽에 이렇게 버티고 그 위를 갑판으로 연결된 아주 특이한 구조로 만들어진 게 반잠수 쌍동선인데, 그래서 우선 선형부터 일반적인 배 선형을 설계하는 프로그램하고는 다른 프로그램을 씁니다. 근데 아까 제가 사전에 설명드렸다시피 개발 탐색 단계에서 저희들이 진행했던 그 선형 설계, 다음 구조 설계 기술을 저희들의 기술로 이제 반영을 해서 설계를 했고, 그 설계에 대한 검증으로 실제로 수차례 수조 모형 시험을 실시해서 그 성능을 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구조 선체 설계에 반영을 했고, 선체 구조는 사실은 이 부분이 가장 또 다른 일반적인 선박하고 다른 부분인데, 일반적인 선박들은 길이와 폭의 비율이 아주 그러니까 라프하게 잡아서 한 10대 1 정도 됩니다. 길이가 10이면 폭이 한 1 정도. 그래서 사실은 길이 방향으로가 굉장히 약하겠죠. 폭은 이렇게도 길이 방향으로 길면 길이 방향의 응력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런 쪽에 이제 굉장히 세심하게 주의를 해서 설계를 합니다. 그런데 반잠수 쌍동선은 폭이 1이라면 길이가 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굉장히 그 일반 선형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또 폭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 강도에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이제 부분이 있고, 예. 그리고 사실은 또 이 두 개의 선체 사이를 갑판으로 연결했기 때문에 선체와 갑판이 연결되는 부분은 응력이 또 집중이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부분의 응력들을 작게 만들고, 그리고 그 작게 만드는 응력들이 분산이 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 굉장히 그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뭐 방금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만 의상 분야도 보면 이 시험선 반잠수 쌍동선인 선진호의 그 용도가 시험선이었습니다. 시험선, 해상 시험선. 그럼 해상 시험을 한다는 것이 딱 한 종류의 어떤 시험만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많은 종류의 시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 뒤에 그 좁은 배에 크레인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그 이외에 수많은 그 시험 장비가 탑재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역시 중량하고 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그 경량의 장비를 선택을 해서, 그리고 나서도 또 여러 개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설계를 같이 저희들이 시도를 했고 그 설계 시도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성공된 것 같습니다. 예. 예. 송 박사님, 우리 그래도 이제 일반적으로 함정을 한 척을 이제 건조하자 들면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도 잘 해결이 돼야 되겠지만 그보다 앞서서 이 이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굉장히 좀 공을 들여야 할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 선진호도 이제 이 국방부 승인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또 일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1988년부터 89년까지 저희들은 해상 시험소를 설계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사업 이제 건조 사업 집행 승인 이제 계획서를 짜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국방부에 제출해가지고 그 국방부로부터 시험선에 대한 건조 사업 집행 승인을 받은 게 1990년 5월 7일입니다. 그런데 그 저희가 안을 낸 대로가 아니고 단서가 붙어서 통과가 됐어요. 가장 결정적인 단서가 3가지가 붙었는데, 하나는 시험선은 방산 물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전투용에 직접 쓰이는 것이 아니니까 일반 물자 기준으로 예산을 재편성해라. 두 번째는 뭐 나중에 또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저희가 그 안에 올린 독일에서 구매하려던 추진기관 대신 국내에서 조립된 국산 엔진 모델로 바꿔라. 일반 경쟁 입찰로 해라. 그것도 이제 단서에 하나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2가지는 시험선 성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문제 때문에 뭐 저로서는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던 그 문제였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근데 이제 국방부 승인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이제 변동 사항이 있었다고 이제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특히 이제 이 선진호의 추진 기간에 모델을 변경해라라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하던데요. 이 개발자들이 충분히 이제 검토를 하고서 이제 나왔던 모델일 텐데 이게 무슨 이유로 이게 변경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주 좋으신 질문이신데요. 저희들이 이제 그 사업 계획서를 내고 나면 국방부가 가서 각 부서 검토할 때마다가 설명을 다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문제 발단이 어떻게 생겼냐면 그 가장 중요한 부서가 평가 분석관실에서 다는 검토 결과인데, 이제 그분이 굉장히 나중에 나오겠지만 애국심이 뛰어나신 분이에요. 순수하신 분이고. 그래서 쌍용 엔진의 그 영업 사원이 다 결정된 마당에 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국산 엔진이 있는데 그걸 써도 되고 또 그 약간 뭐 예산이 부족하면 조금만 예산을 더 주시면 되는데 뭐 하려고 독일에서 엔진을 사다가 쓰게끔 하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은 순수한 마음에서 그거를 이제 단서를 붙이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디 생겼냐면은 국방부 그 단서대로 엔진 모델을 바꾸게 되면 그 원래 우리가 선정한 MTU, 독일 MTU 엔진 모델보다 국산 모델은 중량이 많이 나가요. 또 마력이 부족해요. 또 처음에는 뭐 예산이 거의 같다고 얘기했지만 소요 예산도 약 4억 5천만 원이 더 듭니다. 그런데 그 엔진이 달라지면 뭐 우리 하신 분은 다 알겠지만 설계를 다시 해야 돼요. 그 당시 시점에서는 불가능하죠. 또 예산도 이 확정된 예산을 어디서 더 얻어오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혹시 오해가 있을까? 원래 구매하려던 MTU 엔진이 뭔데 그렇게 이제 애지중지했느냐 얘기를 드리면, 그 모델이 수백 개가 있는데 MTU에서 그 모델이 말하자면은 성능에서 입증을 받아서 세계에 그 당시에는 3,000대가 팔린 엔진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이 거의 반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저희들한테는 우선 가볍고 마력이 더 충분하고 가격도 싸니까 뭐 저희로서는 그걸 택할 수밖에 없었던 건지 운이 좋았던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만일 그 말하자면 이제 국산 엔진을 쓰게 돼서 배가 된다면 저는 받아들였을 거예요. 근데 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엔진 하나가 바꾸면. 이제 남은 거는 원상대로 바꾸는 겁니다. 원상대로 다시 바꾸는 건데, 아마 국방부에서 일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전력중강위원회에서 한번 의결된 내용을 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게 기적같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도움을 주신 분이 박인승 이사관이세요. 근데 그분을 찾아가서 3가지를 설명했습니다. 우선 국산 엔진은 부품을 다
도입해서 조립하는 겁니다. 근데 그 부품을 도입하는 가격이 저희가 원래 살려고 하는 엔진 가격보다 더 비싸요. 외화가 더 나갑니다. 이제 그거 하나 설명드렸고요. 또 하나는 마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 계획서에는 그 속력을 달성을 못합니다. 이제 그게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는 이제 맨 처음에 그 영업사원이 박 이사관한테 말씀드릴 때는 제어부나 기아박스를 빼고 엔진 가격만 얘기하니까 차이가 없었는데 그걸 다 포함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한 4억 한 5천만 원이 더 올라가는 거죠. 그걸 들으시자마자 그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죠. 그러시면서 아주 그 원상복귀하는 방법도 알려주시고 많이 도와주셨어요. 뭐 감사했죠. 근데 그것보다 제가 놀란 거는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원칙에 맞춰서 올바르게 일하는 걸로 국방부 내에서 아주 명성이 있던 분이에요. 근데 그런 분이 기꺼이 자기 실수를 인정한다는 거. 그래서 정말 놀랐고 존경심을 갖게 됐습니다. 또 한 분은 쌍용 엔진의 김영식 전무님인데 제가 이름까지 기억하는 이유는 그분이 이제 아직 확정되기 전에 원상 회복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항의하러 오신 줄 알았는데 말씀을 다 들으시더니 우리 영업 담당 직원의 그 애사심이 문제를 괜히 만들었다. 원래대로 MTU 엔진을 구매하는 게 국가적 차원에서 또 좋은 해상 점선을 위해서 좋겠다라고 국방부에 자기 직접 말씀해 주시겠다. 근데 사실은 회사 입장이나 자기 그 입장을 떠나서 우리 개발자가 조금이라도 좋은 배를 만들겠다는 그 열정을 이해해 주시긴 참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걸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두 분은 이제 꼭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어쨌든 선진호가 설계한 대로 건조되고 20년 동안 임무를 잘 수행했는데 여러 이유가 있죠. 그러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성능이 좋고 가벼운 엔진을 탑재한 덕분이다라고 저는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함정 건조 사업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요. 이 함정을 실제 건조할 업체를 이제 선정하는 일인데요. 홍 사장님, 네. 선진호는 이제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것으로 아는데요. 네. 업체 선정하는 과정이나 계약 과정에 어려움은 좀 없었나요? 예, 업체 선정하고 계약하는 과정에도 사실은 그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었었는데 우선 그 반잠수 상동선의 특성을 가진 시험선의 건조를 위해서 중량이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수차 말씀드리고 있는데 예. 그런 부분들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알루미늄으로 선체를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알루미늄 선박 건조 실적을 보유한 조선소가 첫 번째 입찰 자격을 이제 부여를 해서 그렇게 공고를 띄웠는데 국내에서는 두 군데가 가능했습니다. 첫 번째가 현대중공업이었고 두 번째가 지금은 한진중공업으로 이제 통합이 됐는데 코리아 타코마 조선공업 주식회사라는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회사를 놓고 사업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견적을 받고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코리아 타코마 조선소가 내부 사정으로 입찰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제 이 사업 자체가 사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당시에 그 코리아 타코마 조선소는 경영 악화 일로에 있었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를 하고 결국은 현대중공업과 수의 계약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제 단독 협상을 해서 수의 계약으로 진행을 하기로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 현대중공업의 견적가가 100억 정도가 나온 겁니다. 예. 나왔고 그 다음에 우리 송 박사님께서 참 진짜 가진 수고를 하시면서 마련하신 예산이 60억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0억이라는 그 이제 차이가 났었는데 그 부분은 뭐 저도 이 상황에서 이제 한 분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 당시 현대중공업의 특수선의 책임자로 계시던 김진구 상무님이 계셨습니다. 그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송 박사님하고 두 분이 굉장히 그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 새로운 어떤 사업, 그 다음에 새로운 어떤 기술에 대한 열정, 그 다음에 욕심, 그 다음에 또 그걸 가지고 뭔가 새로운 걸 만들고자 하는 그런 성취감에 대해서는 무한 긍정의 그런 열정들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이 이제 같이 마음을 모으셔서 또 그 주위에 우리 송지대 박사님하고 같이 일하는 우리 연구원들은 연구원들대로, 그다음에 김진구 상무님하고 같이 일하던 그 현대중공업에 굉장히 참 유능한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런 분들이 전부 이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코스트를 낮출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장비 선정에도 아까 그 MTU 저기 엔진 선정 과정을 송 박사님께서 직접 나서서 그것도 진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각 도입 장비들도 도입 장비 업체들과 직접 이제 내고를 해서 가격을 낮추고, 그 다음에 선체 설계나 전용 구조 설계나 이런 것들도 전체적으로 새로 리뷰를 해서 가격을 다운시켰습니다. 그래서 뭐 상당 기간 저희들이 한 몇 개월 정도 그 작업을 했었습니다. 해서 많이 낮추고 더 이상 이제 낮출 수 없는 상황까지 갔는데도 결국은 원래 그 예산에 조금 더 이렇게 상회하는 그런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국적인 차원에서 이제 새로운 어떤 기술을 확보하고 또 국내 최초의 어떤 반잠수 쌍동선을 만든다는 그런 이제 명분을 가지고 사실 대의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서 계약이 결국 성사가 됐었습니다. 이번엔 좀 감독관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기존 프로그램에서 이제 해군 함정 건조 사업을 다룰 때 우리 그 조함단의 감독관들이 이제 파견된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좀 다뤄왔습니다. 이제 선진호는 국가연 소속의 시험선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연 연구원들이 감독관으로 이제 파견이 좀 됐을 테고요. 오늘 모신 이제 세 분들이 전부 다 이제 감독관 역할들을 이제 하셨는데요. 함 사장님, 이 울산에서 감독관 생활하시면서 또 많은 또 이 고통이 좀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약간의 어려움도 있었고 보람된 일도 있고 많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하신 대로 시험선 건조 감독관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주 근무지가 진해임에도 불구하고 울산으로 파견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아까 송준태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험선 건조 사업하면서 승인받는 과정에서 방산물자가 아닌 일반 물자로 전환됨에 따라서 체재 비용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관 업무는 해야 되니까, 그래서 현대중공업이 이제 제공했던 숙소는 좀 많이 좀 열악했었습니다. 그래서 송준태 박사님께서 제안하시기를 조그만 변두리에 조그만 아파트를 한 채를 빌려서 거기서 공동 기숙생활하는 게 어떤가라는 제안을 하셨고, 또 우리 같이 하시는 그 감독관들이 흔쾌히 같이 동조를 하셔서 그렇게 해서 이제 감독관 숙소 생활을 했습니다. 네, 지금 보통 이제 업무를 할 때는 연구실이나 감독관실에서 일을 할 때는 그냥 같이 일에 묻혀서 같이 업무를 하는데, 사실은 감독관 같은 숙소 생활을 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생각해 보면 저는 제 신혼 6개월 차에 감독관 파견이 시작됐습니다. 사실은 감독관을 파견한지 모르고 입사를 했다가 감독관 생활을 울산으로 하는데 다행히 처가가 울산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이사를 갔고 상주하는 사람으로 돼가지고 됐는데 송준태 박사님께서 저한테 그 감독관 생활, 감독관실 그 총무 역할을 저한테 맡기셔가지고 제가 그 살림살이를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과 감독관 생활 그런 경험이 지금 제가 사업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자료화면 잘 봤습니다. 현대중공업에서 설계와 건조 공작을 진행하는 중에는 이제 어떤 일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제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먼저 홍 사장님, 네. 이제 감독관으로 일을 하시다 보면 이제 조선소 직원들과 이제 동료처럼 이제 지내기도 하지만 또 의견이 또 다른 부분에 있으면 이게 갈등이나 이제 충돌이 좀 있을 수 있는데 네, 그런 그럴 수 좀 일이 좀 있으셨죠? 많았죠. 그 가장 큰 차이점이 사실은 국가연에서 직접 함정을 건조한다거나 시험선을 건조하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그 해상 시험선은 감독관들이 직접 연구원들이 직접 감독관 역할을 하면서 배를 건조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구원들은 이론이 실질적인 작업보다는 앞서는 그런 집단이고, 그다음에 조선소는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그 이론을 근거로 해서 실행을 하는 그런 집단이기 때문에 사실은 의견들이 많이 이렇게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이제 근본적인 차이에 의거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서로 많이 해소하는 데 서로 집중을 했고, 그다음에 반잠수 쌍동선이 처음으로 국내에서 건조됐기 때문에 처음 이렇게 적용이 되는 기술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도 해보지 않은 길이어서 이거 누가 책임질래? 라는 이제 이런 책임 소재가 따르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저희들 감독관들도 조선소에 계시는 실제로 작업자들, 설계자들하고 같이 그 책임 같이 지자 우리하고, 그래서 그런 자세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많이 소통을 하고, 또 거꾸로 설계자 입장에서 저희들이 아이디어도 많이 내놓고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설계에 관여된 부분이었고, 그리고 거꾸로 이제 또 조선소에서 사실은 저희들한테 알려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설계상으로는 이런 수치가 나오지만 실제로 그것이 적용되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건 또 그대로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하고 가르쳐 준 사례도 있고, 뭐 에피소드로 이런 이야기도 이런 적도 있었어요. 그 굉장히 그 해상 시험선은 갑판이 넓습니다. 같은 중량의 배에 비해서 그 갑판 위에 크레인으로 성능 시험을 하는데, 크레인의 성능 시험 중에 하나는 로드 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크레인 갑판이 이렇게 있으면 갑판 여기에 중량물을 뒀을 때 얼마나 배가 가라앉느냐, 기우느냐, 또 그 반대편에 뒀을 때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런 시험들인데, 그런 시험들을 진행하던 과정에서 중량물 하나가 갑판에 떨어져 바다에 빠진 겁니다. 그것도 굉장히 무거운 수톤 되는 그런 이제 중량물이. 그런데도 이제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잘 지켰기 때문에 배에도 손상이 없었고, 그다음에 사람도 손상이 없었던 그런 이제 경험도 있고, 그런데 철저하게 조선소에서 우리한테 많은 교육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었고, 그래서 그런 과정이 쭉 진행되는 과정에서 계속 이제 소통을 하고 매주 한 번씩 공정회의라고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되고 뭐 이런 이제 것들을 쭉 관리를 해왔었고,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함으로써 사실은 이제 의견 충돌도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목표한 바도 맞도록 계속 이제 추진해 나갔습니다. 예. 결국 이제 매번 봅니다만은 이론과 실제가 이게 만나는 지점들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사람과 사람과의 소통들, 또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안전 문제를 좀 굉장히 중요하게 좀 하신 것 같은데요. 이제 그렇게 고생을 해서 이제 건조를 했는데요. 막상 이제 선진호를 이 바다에 띄우는 시운전 단계에서 또 몇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하민재 사장님, 어떤 얘기입니까? 예. 본격적인 해상 시운전을 하기 앞서서 부두에 정박한 상태에서 각 장비의 성능 시험을 하는 걸 정박 시운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박 시운전할 때 추진 계통이 약간 일어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추진기관과 추진축을 연결하면 처음에 이제 클러치를 연결해서 동력을 전달할 때 직각 구동 장치 하부 축계에서 심한 진동 현상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석 감독관 이하 많은 감독관들이 큰일 났다라고 해서 많이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문제 원인을 한번 찾아보니까 공진 현상이라는 판명이 났습니다. 그래서 공진 현상이라는 것은 두 개의 그 장비가 고위 진동소가 주파수가 맞아서
진폭이 커지는 그런 현상을 공진 현상에 그런 현상이 발생된 거예요. 그래서 그 고유 진동수를 높여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술자들이 모여서 협의를 해서 그 하부 감속기 쪽에 브라싱을 해서 조금 더 스티프하게 고유 진동수를 높이자라고 했던 그런 조치들이 다행히 잘 맞아서 그런 공진 현상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해상 시운전 단계에서 선박 해상 위치 정밀 유지 장치 다이나믹 포지션 시스템 성능 시험을 하기 위해서 먼 바다 해상 시운전을 나갔는데요. 갑자기 그 기상 상태가 나빠져 가지고 파도가 갑판을 덮고 밑에 하부 갑판을 슬림 현상이 일어나고 해서 피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근데 워낙 해상 상태가 워낙 험악해서 선에서 나가기도 힘들고 잘못하면 전복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결국 그 태종대 앞에서 거제도 해역까지 피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 당시 저희가 그 선진호 인수받기 전이어서 현대중공업 특수선의 그 선장이 도선사 경력 한 20년 정도의 경험 있는 베테랑 선장이었습니다. 그분이 판단을 하시고 또 우리 감독관하고 협의를 해서 침착하게 되면서 무사히 피항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수고하신 덕분에 우리 이제 첫 해상시험선 선진호가 성공적으로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직접 이 사업을 주도하셨던 분들이 오늘 이제 세 분 다 나오셨기 때문에 뭐 선진호에 관련된 평가도 좋고요. 이 건조하는 과정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소회를 듣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현재 사장께서 시작해 주시죠. 네. 한마디로 말하면 합리성을 추구하는 감독관실 운영 방침 송준태 수석감독관께서 이렇게 정하셔서 운영을 하셨는데 그것이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개성이 강한 그 연구원들이 좋은 팀워크를 가지고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다 이게 송준태 박사님 이하 그러니까 팀장들이 좋은 역량과 그다음에 인품이 있어서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그 매번 아까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팀 회의를 할 때도 자유롭게 얘기를 하고 그 의견이 이상한 소리로 안 듣고 같이 해결하는 그런 모양새로 자유롭게 협의를 할 수 있고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할 수 있는 그런 팀 회의가 됐고 그게 반영이 돼서 지금의 선진호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 감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도 또 우리 여기 감독관들이 국내 최초로 반잠수 쌍도선을 실용화했다는 그 자부심과 사명감이 겉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크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이번에는 홍세영 사장께서. 예. 전 제일 이 선진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난 다음에 느낀 것은 도전의식이었습니다. 뭐 세계 최초 혹은 국내 최초로 무엇인가를 해보겠다 하는 일이 사실은 말은 쉽지만 실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때에 상당히 참 최고 인류의 어떤 연구원들과 그리고 현대중공업에서도 인류의 어떤 엔지니어들이 붙어서 뭐 일일이 호명하기는 그렇지만은 그때 같이 우리 현대중공업에서 일했던 분들이 현대중공업 사장님도 되고 특수선 또 책임자도 되고 이렇게 좋은 분들이 많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전부 다 같은 마음으로 도전의식이 있었다는 부분들이 참 기억에 남고요. 그리고 업무적으로 많이 부딪히고 의견 충돌도 있었지만 우리 함 사장이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그때의 우리 문화는 통제는 되지만 개성은 굉장히 존중되는 그런 문화였었어요. 그 당시에 지금부터 5, 6년 전에 그런 문화를 찾기가 사실은 찾을 수 있는 그 집단과 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는데 선진호 개발 과정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존중이 됐다. 그래서 독특한 솔루션들이 많이 나왔던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도전의식과 열정과 그다음에 사명감과 보람으로서 어떤 그 연구소 쪽하고 실제로 물건을 만드는 조선 쪽하고 서로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됐던 사례인 것 같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송준태 박사께서. 네. 거기에 더 하나 제가 더 붙인다면
제가 그 우리 팀장들하고 팀원들이 그 당시는 몰랐지만 지금 다 이제 아까 현대중공업에 계셨던 분도 다 크게 되셨지만 저희 멤버들도 다 지금 크게 됐어요. 이제 그분들이 제일 큰 장점이 전문 분야별로 뛰어난 자기만의 역량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 설계라 하면 그 각 전문 분야의 주장이 절충되고 타협되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기꺼이 필요할 때는 자기 생각을 양보하고 절충하고 바꿔줬어요. 그래서 그때 그 당시만 해도 야, 이분들 대단하다라고 느꼈는데 그러한 그 전체를 생각하는 우리 그 팀원들의 뭐 기술 플러스 인성 그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로서는 뭐 저도 제 공이 좀 있겠죠. 왜냐하면 아무도 모를 때 쌍동선을 하자고 나섰으니까 반장. 그러나 제가 이분들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절대 선진호는 태어날 수가 없었고 또 제가 아마 허풍쟁이로 끝났을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진심으로 이제 감사의 뜻을 표하고 싶고요. 딱 한 분만 이제 이름을 다 거명하기는 시간이 안 되고 한 분을 말씀드리면 제가 당시 해상 시험선만 건조한 게 아니고 시험장 건설 사업 전체를 주관했기 때문에 말은 수석 감독관이지만 울산에 상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심도도 가야 되고 대전에도 가야 되고. 근데 저 대신 울산에 상주하면서 저 대신 그 맞아요 감독관들을 잘 이끌어 주신 분이 있어요. 그 이제 박병욱 박사님인데 이제 그분 이름은 꼭 한번 제가 이 자리에서 밝혀야 되고 감사의 뜻을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세 분 말씀 고맙습니다. 첨단 국가의 조석 방위산업. 오늘은 해상시험선 선진호 건조 사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선진호의 활약상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